여러분 반갑습니다. 메가랜드에서 학개론을 강의하고 있는 황전입니다. 자, 34회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셨는데 학개론이 너무 좀 어렵게 출제되었죠. 수험생분들은 정말 좀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1년 동안 힘들게 공부하셨지만 막상 시험장에서 느끼는 체감 난이도가 최근 10년 동안 봤을 때 가장 난이도가 역대적으로 높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주관적으로 선생님들마다 좀 의견이 다를 수 있겠지만 계산 문제도 평이하게 나온 문제가 단 한 문제도 없었고, 전에 좀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출제자가 수능 세대로 좀 바뀌다 보니까 수능 문제 유형으로 응용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고, 다만 감정평가에서는 기본적으로 나왔던 유형이 그대로 나왔지만 그것도 역시 공시지가 기준법에서는 하나의 속임수, 함정을 파가지고 실수하신 분이 있어서 좀 당황을 하셨을 것 같아요. 선생님분들도 많이 이제 시험지를 보고 배부받고 문제를 많이 이제 풀어보는데, 서로 의견이 좀 다른 부분들도 있을 정도로 문제가 우리 법령에 해당되는 내용이 학개론 범위가 벗어난 것도 문제가 출제되어서 시비거리가 좀 있었습니다. 어찌됐거나 고생 정말 많이 하셨고 해설 강의를 가볍게 제가 답을 좀 소개시켜 드리면서 설명해 드릴 건데, 구체적인 해설 강의는 사실 내년에 정규 커리큘럼에서 기출문제 강의에서 정확히 자세하게 풀어 드릴 거니까 오늘은 시험 날에 총평과 가볍게 답을 체크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 최상의 문제가 13문제 정도 판단이 되고, 이건 거의 건들기 시간 내에 푸는 걸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13문제를 뺀 나머지 33문제 중에서 실수를 좀 줄이는 것이 합격의 관건일 것 같아요. 물론 난이도가 낮은 문제도 일부 나오긴 했지만 난이도가 하의 문제가 제가 판단하기에 15문제에서 한 18문제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중위권 문제, 좀 응용 지문까지를 충분히 잘 풀어냈어야 합격 점수 이상을 맞을 것 같고, 평균 점수는 사실 정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한 2문제 정도에 해당되는 점수만큼 한 4, 5점 정도가 떨어질 거라고 예상되고 있는데, 자, 그러면 34회 해설 강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의 토지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일본의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서 용도가 동시에 경합할 수 있죠. 용도가 다양하니까 여러 용도가 경합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용도의 다양성이니까 용도가 다양하니까 용도 전환이 가능하겠죠. 용도 전환이 가능하다. 어렵게 한다가 아니라 용도 전환이 가능하다. 그래서 1번 지문에 1번 답이 나와서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나머지 지문은 크게 우리 공부했던 거에 벗어나지 않죠. 자, 부중성으로 물리적 공급이 어려움으로, 자,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좀 어렵다라고 표현해서 약간의 좀 이의제기 소지가 좀 있긴 하지만 틀린 지문은 아닌 것 같아요. 물리적 공급이 어렵다, 불가능하다를 포함하는 내용이니까. 자, 토지 공급이 어려우니까 토지 가격이 올라가서 집약화가 요구된다. 맞고. 자, 부동성으로 우리 외부 효과, 외부 지역 부인 경합이라고 암기를 많이 했었죠. 외부 효과는 부동성과 인접성과 관련돼 있고, 자, 용속성은 소모되지 않으니까 소모를 전제로 하는 걸 적용하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물리적 감가가 우리 자연적 특성은 물리적 성질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개별성으로 대체가 제약된다. 그래서 1번이 틀린 지문이고, 자, 두 번째 부동산의 개념으로 틀린 거, 이렇게 나왔는데, 자, 3번에 보니까 물리적 측면에 이렇게 나왔네요. 기술적, 물리적 측면, 유형적 개념에 우리가 위치, 공간, 자연, 환경이죠. 위치, 공간, 자연, 환경. 우리 이제 여러 번 공부했던 거죠. 생산재, 소비재, 자산, 자본, 생산재, 소비재, 상품은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 개념이니까 2번 문제는 상대적으로 좀 쉽게 풀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3번이 틀렸고, 자, 세 번째 3번 문제 보니까, 자, 토지의 용어, 토지의 분류죠. 우리도 열심히 공부했던 부분이죠. 자, 기억해 보니까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아서 등기부가 없는데 바다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 이걸 빈지, 바닷가 빈지라고 하죠. 자, 니은에 보니까, 자, 택지와 인접한 경사진 토지로 사실 이용이 불가능하다. 즉 등기부는 있지만 실용 가치가 거의 없는 토지, 경사진 토지를 법지. 작년에 나왔던 지문이니까 이것도 충분히 잘 해석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디귿의 택지지역, 용도지역이죠. 우리가 용도지역 나오면 택지, 농지, 임지만을 얘기하니까 용도지역 다음에 내에서 전환되고 있는 이내, 이렇게 암기했으니까 이행지. 그다음 리을에, 자, 택지, 농지, 임지, 용도지역이 나왔고 그 다음에 나오는
상호 간에 후간이죠. 전환되고 있는 토지는 후보지. 그래서 답은 빈지, 법지, 이행지, 후보지. 4번 체크할 수 있어야 되고. 자, 4번 보니까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하는 수요 변화의 요인 이렇게 나왔는데 경제론에서 조금 그나마 좀 쉽게 나온 문제죠. 자, 해당 부동산에서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했다라고 한다면 자, 수요 변화니까 해당지와 가격은 곡선 위에서 변화시키죠. 그래서 해당지와 해당 부동산 가격이 변하는 건 답이 될 수 없고, 자, 그럼 한번 따져보죠. 금리가 상승하면 수요가 감소하겠죠. 수요가 감소하니까 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할 거고, 자, 보완재 가격이 하락했다. 그러면 이 보완 관계에 있는 재화의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이 재화를 비싸면 안 사고 싸면 산다가 되겠네요. 산다. 자, 근데 우리는 이제 해당 재화를 궁금한 거죠. 이 보완재를 샀으니까 보완재는 서로 도와주는 관계니까 살 때 사거나 안 살 때 안 사는 거죠. 이 보완재를 샀으니까 해당 재화의 수요도 증가한다. 얘 샀으니까 얘도 산다. 그래서 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나머지도 한번 해석해 보면, 자, 대체재는 살 때 안 사는 거죠. 서로 비슷한 재화다 보니까 하나를 샀다라면 다른 건 필요가 없으니까 안 사는 거, 살 때 안 사는 거죠. 대체재, 이 재화의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자, 대체 관계에 있는 해당 재화의 수요는 안 살 거다, 감소할 거다. 그럼 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하겠네요. 자, 선호도가 줄면 수요의 감소. 그래서 좌측으로 이동할 거니까 우측 이동하는 건 2번 이렇게 체크할 수 있고. 자, 5번 보죠. 거미집 모형에 옳은 거. 보통 이제 함수식을 가지고 우리가 수렴형, 발산형, 순환형 이렇게 체크하는 문제가 기존에 최근 한 5년간 나왔던 유형인데 이제 이렇게 문장으로 좀 나왔네요. 자, 이론으로 나올 때가 됐다고 해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자, 1번에 보니까 수요의 탄력성이 공급의 탄력성보다 크면 우리가 수렴형이 될 조건이 수탄이 크거나 그 다음에 공기가 크면 이건 수렴형이다라고 우리 여러 번 공부했었던 부분이죠. 자, 수탄이 크니까 이건 수렴형이라고 나와야 되고, 자, 가격이 변동하면 수요와 공급 모두 즉각적으로 반응한다라고 나왔는데 우리 거미집 이론에서는 경기가 불안정해 움직이는 이유가 수요는 즉각 반응하는데 공급은 만드는데 오래 걸리니까 시간 차이를 두고 반응한다라는 거였죠. 공급까지 즉각 반응하는 게 아니라 수요는 즉각 반응하고 공급은 시간 차이를 두고 반응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3번에 기울기의 절대값, 기울기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죠. 크기는 절대값 얘기하니까. 자, 수요의 기울기 크기와 공급의 기울기 크기 중에 얘보다 작으면 기본적으로 출제자가 기본적으로 응용할 때 자, 주어를 앞에 쓸 수도 있고 뒤에 쓸 수도 있고 문장을 좀 바꿔 쓸 수도 있죠.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이렇게 바꿔서 내는 경우를 주의해야죠. 자, 수요 기울기 크기가 작으니까 공급의 기울기가 큰 거죠. 공기가 크면 수렴형, 그래서 수렴형이다. 자, 이 지문은 다음 지문을 안 읽고도 넘어갈 수 있는 확실한 답이 되겠네요. 자, 4번에 보니까 수요 공급의 동시적 관계로 가정할 균형의 변화를 자, 거미집 이론은 동태학적 이론이죠. 이 정자는 고유할 정자니까 가만히 멈춰져 있는 걸 연구한 비교 이론이 아니라 움직이는 형태를 연구한 동태학적 이론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5번에 공급자는 현재 미래의 가격을 동시에 고려해서 미래 공급을 결정한다. 미래 공급을 결정할 때 공급자는 현재 가격을 고려하고 미래를 합리적으로 예측하지 못한다여서 가격의 폭락이 만들어졌다는 원인을 제가 좀 이론적으로 설명해 드렸던 부분이죠. 그래서 미래 가격을 합리적으로 예측하지 못하고 현재 가격만 반응해서 미래 공급을 결정한다. 이런 것이 즉 거미집 이론은 가격이 폭등, 폭락을 반복하는 이유를 설명할 때 폭락하는 이유가 공급자가 미래 가격을 합리로 예측하지 못했다. 그래서 미래 공급을 결정하는 건 현재 가격에만 반응을 했다라는 내용이었죠. 그러나 답이 좀 쉬워서 이 문제도 상대적으로 좀 앞부분이 좀 쉬워서 그나마 좀 우리가 좀 멘탈을 좀 잃지 않았던 그런 유형인 것 같지만 역시 또 뒤에가 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숨어 있었습니다. 자, 6번 문제 보죠. 자, 균형 가격과 균형량을 구하는 문제였는데 약간 좀 응용해서 좀 어렵게 냈고 우리가 분수가 나올 거라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죠. 계속 최근에 분수를 출제자가 소개하고 있었으니까 한번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면 자, 수유함수는 P는 마이너스 Q 플러스 40이고
자, 공급함수는 P는 3분의 2Q 플러스 20 이렇게 제시가 됐고, 자, 수염수는 변하지 않았으니까 똑같이 P는 마이너스 Q 플러스 40이고, 자, 공급함수는 변했죠. 3분의 2Q 플러스 10으로 P는 3분의 2Q 플러스 10으로 이렇게 변했을 때, 자, 균형 가격과 균형량이 얼마나 변했느냐 이렇게 묻고 있네요. 자, 그러면 처음 균형에서 좌변의 P가 똑같을 거니까 우변이 똑같을 거다 이렇게 식을 세워서 첫 번째 균형에서 마이너스 Q 플러스 40은 3분의 2Q 플러스 20 이렇게 될 거니까, 자, 분수가 나왔으니까 이 분수를 없애주려면 똑같은 값을 곱해도 등식은 성립하는 거죠. 똑같이 3을 모두 똑같이 곱해준다라면, 자, 마이너스 3Q 플러스 120은 2Q 플러스 60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마이너스 3Q를 넘기면 5Q가 될 거고, 자, 60을 넘기면 마이너스 60이니까 60이 되겠죠. 자, Q는 그러면 10이 이렇게 나올 거고, 자, 여기에다가 자, 첫 번째 균형에서 균형량 12를 대입했을 때 이때 나오는 가격 P가 균형 가격 되겠죠. 자, 12를 대입하면 40 빼기 12니까 28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균형 가격은 28 이렇게 나올 거고, 자, 두 번째 균형에서, 자, 이게 두 번째 균형이죠. 자, 역시 PP 똑같으니까 우변 똑같을 거다라고 식을 세워서 마이너스 Q 플러스 40은 3분의 2Q 플러스 10 이렇게 해서 똑같이 3을 곱해서 분수를 없애준다라면, 자, 식을 바꾸면 마이너스 3Q 플러스 120은 2Q 플러스 30. 자, 그러면서 얘를 넘기면 마이너스 3Q를 넘기면 5Q가 될 거고, 얘를 넘기면 90이 되겠죠. 그래서 Q는 18 이렇게 되겠네요. 자, Q가 18이니까 여기에다가 18을 대입하면 22가 되겠죠. 균형 가격은 22, 18을 대입해서 이때 나오는 22가 균형 가격. 자, 그래서 처음 균형과 나중 균형을 비교해 보니까, 자, 양은 12에서 18로 양은 6이 증가했고, 가격을 보니까 28에서 22로 가격은 6이 하락했네요. 자, 그래서 답을 찾아보면, 자, 4번에 보니까 기존 아파트 시장에서 공급함수 변화로 인해서 아파트 시장 균형 가격은 6만 원만큼 하락하였다. 그래서 4번이 답이죠. 나머지 한번 잠깐 해석해 보면, 자, 양은 증가했고 가격은 하락했죠. 이런 내용을 제가 기사 문제가 나오게 된 배경을 잠깐 생각해 본다면 이런 걸 설명해 줬는데, 자, PQ가 있었을 때 수요는 가만히 있고, 자, 공급이 변했어요. 근데 양이 지금 증가했죠. 양이 증가했으니까 공급이 증가했다는 거죠. 공급이 여기에서 이렇게 우측으로 증가하면, 자, 여기에서 여기로 갔을 때 양은 증가했고 가격은 떨어지겠네요. 그래서 양이 6만큼 증가하고 가격은 6만큼 하락하는 일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공급량의 변화로, 자, 아파트 공급량의 증가에 따라서 공급량의 변화로, 공급량의 변화가 아니라 곡선 이동했으니까 공급의 변화로 나와야죠. 공급 곡선이 좌측이 아니라 우측으로 이동하였다 이렇게 표현돼야죠. 자, 기존 아파트 시장 균형 가격은 기존에는 28이 나와야죠. 22가 아니라 28. 자, 공급 변화의 아파트 시장 균형량은 18이 나와야 되고, 자, 5번에 보니까 공급함수 변화로 인해서 아파트 시장 균형량은 8만큼 증가한 게 아니라 균형량은 6만큼 증가했다 이렇게 나와야죠. 자, 계산 문제가 처음 나왔는데 문제가 쉽지 않게 나왔죠. 두 개가 이렇게 나왔지만 지문이 일단 이렇게 나와서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을 수 있었을 거고, 1번 지문 자체가 문장으로 또 이 계산 문제가 출제된 배경을 잡고 물어봤죠. 출제 의도를. 그래서 조금 당황하셨을 수 있을 건데, 자, 연습했던 대로 이렇게 분수를 풀어내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것만 시간 배분만 잘 하셨다라면 어느 정도 계산 문제 중에 우리 많이 맞출 수는 없었어요. 이번 계산 문제는 다 응용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를 좀 열심히 하신 분들은, 충분히 준비하신 분들은 시간만 좀 충분하게 배분했다라면 좀 맞을 수 있었던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7번 넘어가죠. 자, 탄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라고 나왔는데, 자, 가격 변화도 양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양이 변하지 않는 건 우리가 수직선 많이 공부했죠. 완전 비탄력이죠. 완전 비탄력, 양이 일정한 거.
이렇게 수직선이면 얘가 Q고 얘가 P니까 점들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기만 하지 좌우로는 움직일 수가 없죠. 그럼 양이 감소, 증가가 안 되니까 양은 불변, 일정하다 했던 거죠. 자, 공급량의 가격 변화율보다 공급량의 변화율이 크다라고 나왔어요. 양의 변화가 크면 얘가 변화율이 커서 크다라고 하면 1보다 큰 값을 갖는다. 맞죠? 자, 두 개 힌트를 줬네요. 양이 많이 변해도 탄력적이고 1보다 커도 탄력적이니까 얘는 탄력적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가격 탄력성이 0이면 이건 완전 비탄력이죠. 무한대가 완전 탄력이고 0이면 완전 비탄력. 꼭 주의하라고 했던 지문이죠. 자, 4번에 보니까 탄력성이 1보다 작다라고 하면 비탄력을 얘기하는 거죠. 자, 비탄력이니까 탄력적이 아니라 비탄력. 자, 수직선이면 이걸 얘기하는 거죠. 완전 비탄력. 그래서 5번까지 잘 읽어 나가서 답은 좀 쉽게 찾을 수 있었던 문제 같아요. 수직선 완전 비탄력, 완전 비 내린다. 하늘에서 완전 비 내린다. 이렇게 우리 공부했던 내용이죠. 자, 8번 보죠. 자, 수요 공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수요 곡선상의 수요량은 주어진 가격의 수요자들이 구매 또는 임차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건 자, 하고자 하는이죠. 실제로 했던 것이 아니라 하려고 하는 사전적 개념의 최대 수량이다. 맞는 얘기고. 자, 공급량과 공급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공급함수이다. 맞죠? 공급량과 공급량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이 있죠. 대표적으로 가격이죠. 가격에 따라서 공급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들을 공급함수. 자, 공급법칙에 따르면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관계다. 비싸면 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4번 문제가 제가 이제 마지막까지 꼭 주의하라고 당부드렸던 말인데, 자, 시장 수요 곡선은 개별 수요 곡선을 수직으로 합한 것이 아니라 수평으로 합한 거죠. 수평으로 양을 합한다 그랬죠. A의 개별함수와 B의 개별함수가 이렇게 됐을 때 얘를 합하면 시장 수요 함수는 더 완만해지면서 누워지는 곡선이 될 거다. 이때 가격이 이렇게 됐을 때 100원일 때 얘가 2개를 샀다. 100원일 때 그럼 얘는 3개를 샀다라면 100원일 때 총 5개를 산다. 양을 합치는 거죠. 양은 가로축에 있으니까 이걸 수평적으로 합했다라는 내용이었죠. 자, 아마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은 4번 딱 지문 보고 틀렸다라고 확신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 5번에 보니까 원자재 가격 상승은 원자재가 가격이 올랐으니까 자, 공급이 줄어들 거고, 공급이 줄면 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하겠네요. 왜냐하면 해당재와 가격이 아니라 부동산 가격이 변한 게 아니라 원자재 가격이 변했으니까 좌측으로 공급의 변화, 곡선 이동해야 되겠죠. 답은 4번이고. 자, 9번의 지대이론. 자, 이번에 학자별 이론이 사실 조금 응용해서 나오긴 했지만 가장 중요하게 핵심이 되는 내용들만 잘 내가 정리가 돼 있다라면 답을 찾는 데는 좀 수월하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수월하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사실 저도 좀 조심스럽습니다. 이번 문제가 워낙 까다롭게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지금 이렇게 해석하는 주관적인 생각과 실제 수험생들이 시험장에서 풀었을 때의 난이도는 전혀 달랐을 거라는 느낌이 분명히 있어요. 어쨌거나 좀 마음을 차분하게 긴장을 좀 줄이고 공부했던 것만 잘 풀면 합격했다는 마음을 가지고 잘 풀어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9번에 보죠. 자, 옳은 거라고 나왔는데 일단은 2번에 보니까 마샬의 준지대, 준마라고 우리 아줌마, 준마죠. 자, 준지대는 자, 지대에 준한다. 토지는 아닌데 기계 설비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으로 만들지 못해서 발생하는 소득이었죠. 가장 중요한 건 토지가 아닌 기구들로부터 일시적인 소득을 준지대라 한다. 자, 이 문장에서는 뭐 전혀 생소한 단어가 하나도 없으니까 자, 이걸 자신 있게 옳은 지문 이렇게 체크했으면 좀 수월하게 넘어갔을 문제 같아요. 자, 1번에 보니까 튀는 위치지대. 자, 얘는 마차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농업의 형태가 달라진다는 거에 차가 나요. 우리 수성비에 따른 위치지대를 주장했던 학자죠. 자, 비농업적이 아니라 농업적 토지 이용이 결정된다라고 나와야 되고, 이런 걸 소개내는 건 사실 썩 좋은 문제 같지는 않지만, 자, 3번에 보죠.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에서 나왔는데, 자, 지대는 토지의 생산성과는 관련이 있지만 운송비를 얘기한 건 이건 튀넨이 얘기했던 거죠. 운송비 튀넨. 자, 4번에 마르크스의 절대지대까지는 맞는데 항상 출제자가 어렵게 내는 지문이 앞에는 맞고 뒤에는 틀리게 내는 거, 이런 게 좀 어려운 문제라고 우리 연습 많이 했죠, 백선에서. 자, 절대지대는 맞지만 최열등지 한계지에서도 지대가 발생한다.
그래서 소유에 의해서 발생하는 지대라고 해서 모든 토지에서도 한 개지든 한 개지 바뀌든지 간에 지대는 언제나 발생한다가 절대지대였고, 자, 5번도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인데, 자, 마찰은 소비자뿐만 아니라 입지를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입지를 바꾸려고 할 때 방해받는 힘을 마찰이라고 하죠. 외곽 갈 때는 교통비가 방해하고 중심지로 올 때는 땅값이 비싸지니까 지대가 방해한다. 그래서 지대는 마찰 비용과 교통비 합이 아니라 얘가 바뀌었네요. 마찰 비용은 지대와 교통비의 합이다. 이렇게 나와야죠. 마찰 비용은 지대와 교통비의 합이다. 역시 많이 풀어봤던 지문이었고, 그래서 답은 2번 옳은 거. 자, 10번 보죠. 도시공간구조와 입지이론 나왔는데, 자, 옳은 거. 자, 버제스의 동심원이론, 제동이가 이렇게 나왔죠. 제동이가. 자, 통근자 지대는 가장 외곽에 위치한다. 이 지문을 딱 봤을 때 우리가 동심원이론에서 중심지가 있고 점이지대가 있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 중고소득층, 그 다음에 마지막에 통근자. 사실 점이지대가 중요한데 문제를 조금 어렵게 내려다 보니까 출제자가 얘를 좀 썼네요. 맨 외곽에 있죠. 우리가 중심지, 점이지대, 저중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통근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니까 역시 답에서는 우리가 뭔가 좀 어렵게 보일 만한 단어를 쓰지 않고 1번이 확실하게 답을 줄여줄 만한 가장 기본적인 단어들만 썼어요. 나머지 한번 틀린 거 한번 해석해보죠. 자, 호이트의 선형이론 이렇게 나왔는데 도시공구조 성장 분화 점이지대를 향해 자, 점이지대를 얘기한 건 이건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고 자, 직선이 아니라 부채꼴 모양으로 확대된다라고 자, 호이트의 선형이론 나오면 교통망을 따라서 부채꼴 모양의 고급 주택의 분포 이렇게 나와야죠. 자, 3번의 해리스의 다핵심 이론에서 자, 여기까지는 맞는데 중심 업무 지구와 점이지대가 존재하지 않는다. 중심 업무 지구는 모든 도시공간 구조에 도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존재하지 않는다가 틀렸고 점이지대는 사실 이건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 나오는 얘기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느낌이 틀린 지문은 느낌으로 충분히 얻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 4번에 보니까 레쉬의 최대 수요 이론은 여기까지는 맞는데 보통 기본 문제는 여기서 이렇게 연결을 틀리게 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문제가 좀 어렵게 출제자들이 작정하고 낸 것 같아요. 자, 운송비와 직접 이익을 얘기한 건 이건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이죠. 레쉬는 수요가 많은 시장 확대 가능성이 높은 곳이 기업이나 공장 입지가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고 운송비 직접이익, 운송비 노동비 직접이익은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이었죠. 자, 랠리 소매인력 법칙은 여기는 맞는데 뒤에 내용을 보니까 점포, 소매점이죠. 소매점이 최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어디에 입지해야 되느냐? 소매 입지론이죠. 이건 넬슨의 소매 입지론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래서 1번이 옳은 지문이고 자, 11번 보죠. 11번에 입지 계수가 나왔는데 역대적으로 이렇게 5개를 입지 계수를 구하는 문제가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었는데 자, 이 문제는 몇 개냐라고 해서 가장 어려운 문제 유형이고 입지 계수를 다 구해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시간을 좀 많이 빼앗길 의도를 가지고서 문제를 낸 것 같아요. 이번 계산 문제를 열심히 연습하신 분들에게 정말로 너무 제가 어떻게 출제될 거라는 건 저도 사실 예상하기는 쉽진 않죠. 근데 공부한 만큼 충분히 그 계산 문제를 발휘하지 못해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해서 문제를 많이 못 맞추신 분들도 제법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제 너무 안타깝고 사실 출제자에게 좀 좋지 않은 감정이 좀 생기기도 합니다. 자, 보니까 X지역에서 입지계수 이렇게 물어봤네요. 자, X지역에서 먼저 A부터 E까지 5개를 다 해봐야 됐던 문제죠. X지역에서 A산업의 입지계수를 LQ라고 하죠. 얘를 구하려면 분모의 전국을 쓰고 위에다가 지역, X지역을 써야 되겠죠. X지역을. 자, 그 다음에 전국을 대상으로 할 때 전체분의 그 산업. 지역에서도 전체분의 그 산업. 그래서 전 지역은 이렇게 구분하고 X지역은 이렇게 구분해서 이제 자, A산업에 대해 써야 되겠죠. A산업은 540분의 80 이렇게 쓸 거고 자, 그 다음에 X지역에서는 320분의 30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공 하나씩은 떼도 되니까 자, 원리만 알면 시간만 좀 충분했다면 풀 수는 있었을 거예요. 충분히. 자, 보니까 전국에서 54분의 자, 여기가 54분의 점.
자, 전구 54분의 8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공 하나 떼고. 그 다음에 X지역에서는 32분의 3, 32분의 3 이렇게 쓰고 이 번분수를 계산할 때는 맨 위와 아래를 뭐하고 곱하고 그 다음에 가운데를 모두 나눠준다. 계산기에 3 곱하기 54 나누기 32 나누기 8 이렇게 하면 얘는 1보다 작은 값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0. 얼마 이렇게 나올 거니까 1보다 작으니까 1보다 작아서 얘는 비기반 산업이고 자, 기반 산업의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1보다 큰 값의 입지 개수를 갖는 산업을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기반 산업이 아니고 같은 방식으로 쭉 풀어낸다 보면 자, D 산업을 한번 보죠. X 지역의 D 산업을 본다라면 LQ를 한번 구해 본다라면 자, 전국은 분모, 그 다음에 X 지역은 분자에 썼을 때 자, D 산업이니까 이렇게 써야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54분의 12 이렇게 쓸 거고 전국에서 자, X지역에서는 32분의 10이죠. 32분의 10 이렇게 해서 맨 위와 아래를 곱하고 가운데를 나눠주면 했을 때 한번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0 곱하기 54 나누기 32 나누기 12 이렇게 하면 1.406 얼마 이렇게 나오네요. 자, 얘는 1보다 큰 값이 나왔으니까 얘는 기반 산업이 맞겠죠. 이렇게 쭉 풀어내면 기반 산업은 1개가 이렇게 나오고 이 문제는 5개를 다 똑같은 방식으로 풀어내야 되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렸던 문제죠. 자, 똑같은 방식으로 해보시면 기반 산업은 D만 나온다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비기반 산업, 입지 개수가 1보다 작은 값이 나와서 자, 12번 보죠. 자, 허프의 확률 모형에 나왔는데 역시 이 문제도 평이하게 나오지 않고 한 번 더 응용해서 문제를 좀 어렵게 냈어요. 자, 한번 우리 풀어보도록 하죠. 자, 마찰계수가 문제에 쭉 읽어보면 착오에 의해서 잘못 적용된 마찰계수는 1이었고 자, 올바르게 마찰계수를 적용하면 2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죠. 자, 그러면서 자, 매출액의 차이가 얼마나 났을까를 얘기하는데 한번 해석해 보죠. 자, A, B, C 점포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같은 면적끼리 또는 거리끼리 약분할 수 있죠. 약분하는 게 훨씬 좀 수월하니까. 자, 그럼 면적끼리 보면 공 하나씩 떼도 상관없겠네요. 공 하나씩 떼고 그 다음에 거리를 보니까 이 문제를 좀 더 쉽게 풀려면 거리를 약분해야 문제가 좀 쉽게 풀려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뭐 연습할 때 약분하는 거 많이 연습했었죠. 자, 이걸 딱 약분하면 1, 2,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첫 번째 잘못 적용된 경우에 자, 이 문제를 풀 때는 첫 번째 각각의 유인력을 구한다. 자, 잘못했을 때는 마찰 계수가 1이니까 A의 유인력은 자, 거리가 1이죠. 1분의 75 이렇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B의 유인력은 2분의 1승이죠. 1승이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250 이렇게 쓰고 C의 유인력은 1분의 50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걸 계산하면 250 나누기 2니까 125가 되겠네요. 250 나누기 2 하면 125.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A로에 있으니까 A의 유인력의 비율을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A 유인력의 비율은 전체 유인력분의 A 거 이렇게 하니까 자, 전체를 더하면 자, 75, 125 하면 200이니까 250 될 거고 얘가 75. 75 나누기 250 하면 75 나누기 250 하면 자, 75 나누기 250 하면 0.3이 나오네요. 0.3. 자, 비율이 나왔고 자, 여기에다가 소비자 수를 곱하면 끌려오는 사람 수를 계산할 수 있겠죠. 소비자 수가 주민이 10,000명이라고 나왔고 자, 10,000명 중에서 보니까 자, 매출액은 X지역 주민에 의해서만 결정되고 모두 구매자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10,000명 이렇게 곱하면 A로 끌려오는 소비자 수는 3,000명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근데 1인당 소비액이 30만 원이니까 여기에다가 30만 원을 곱하면 자, A로 끌려오는 총 사람에 의한 매출액은 9억 이렇게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데 이제 올바른 방법으로 마찰 계수를 2를 대입했을 때 자, 첫 번째 똑같이 유인력 한번 구해보죠.
자, A의 유인력은 이제 2를 집어넣었으니까 제곱이 있어야죠. 자, 1의 제곱분의 75. 얘는 그대로 75 똑같을 거고. 자, B의 유인력을 계산하려면 2의 제곱분의 250을 해야 되니까 250 나누기 2 나누기 2, 4를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250 나누기 4 이렇게 하면 62.5가 나오네요. 62.5가 나오고, 자, C의 유인력은 1의 제곱분의 50이니까 그대로 50이 나오겠죠. 자, 그럼 두 번째, A 유인력의 비율은 전체 유인력분의 A 유인력이니까 A 유인력은 75, 전체 유인력은 한번 계산해보면 62.5에다가 더하기 50 더하기 75를 하면 187.5가 나오네요. 187.5. 자, 그러면 75에다가 187.5를 나누면 0.4가 나오죠. 0.4. 자, 그러니까 잘못했을 때는 30%의 유입 비율이었지만 올바르게 제곱을, 마찰 개수를 2를 제입했더니 40%가 나왔다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소비자 수 10,000명을 대입하면 4,000명이 데려올 거고, 여기에 30만 원을 곱하면 얘는 12억이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매출액의 차이는 얼마가 증가했느냐라고 했을 때 3억이 증가했다. 3억이 증가했다. 이렇게 답은 3번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데, 이런 문제는 사실 뭐 수능 유형의 문제죠. 사고력을 유하는 문제, 응용해서 아마 시험장에서 기본적인 문제지만 편한 마음에서는 충분히 풀 수 있지만 사실 시험장에서는 쉽게 접근해서 풀기가 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돼요. 제 마음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13번 보죠. 배버의 최소 비용 이론에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이번에 보니까 등 비용선이라고 나왔는데, 배버의 최소 비용 이론은 자, 기업 입지를 결정할 때 운송비, 노동비, 집접이 이 세 가지가 기업 입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인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수송비가 가장 중요했죠. 운송비, 수송비. 자, 비용이라고 하는 건 얘 두 개가 비용인데, 자, 이때 등 비용선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거 우리가 공부할 때 제가 충분히 좀 주장을 했던 중요하다고 신경을 좀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때 비용은 모든 비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운송비를 얘기한다. 수송비, 운송비를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도 보니까 최소 운송비 지점으로부터라고 이렇게 힌트가 나왔는데, 가장 운송비가 적은 지점으로부터 입지를 바꿨을 때 자, 똑같은 등 비용이니까 수송비가 똑같이 추가되는, 운송비가 동일하게 추가되는, 노동비는 관련 없고 운송비가 똑같이 추가되는 지점을 연결한 선을 등 비용선이라고 하죠. 자, 노동비가 들어가면 안 되고 운송비를 얘기하는 거죠. 이때 비용을 얘기하는 건 운송비만 해당된다라는 거고, 나머지 한번 보면 원료 지수가 1보다 크다라고 나오면 원료가 무거운 거죠. 원료가 무거운 거다. 원료가 무거우면 원료 지향형 이런 거였죠. 원료가 무겁고 크고 무겁고 제품이 작아지면, 자, 이런 것을 중량 감소 산업이니까 암기했을 때 원감이라고 했죠. 중량 감소 산업은 원료 지향형 이렇게 해석했을 거고, 자, 제품 중량과 자, 원료 중량 중에서 자, 제품이 더 크다고 했네요. 제품이 더 크다고 했으니까 원료가 더 크다라면 원료 지향형인데 제품이 크다고 했으니까 시장 지향형. 자, 그리고 운송비는 원료 제품 무게, 제품이 수송되는 거리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건 뭐 당연히 그냥 추가적인 지문이었어요. 자, 그래서 틀린 건 2번이 등 비용성에서 비용은 모든 비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운송비를 얘기한다라는 거였고, 자,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답은 어렵지 않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이런 걸 속여낼지는 사실 저도 잘 몰랐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긴 한데, 자, 최소 요구 범위, 최소로 요구하는 범위니까 거리와 관련된 거죠. 자, 중심이 유지되기 위해서 최소한의 수요 규모를 얘기할 때는 최소 요구치라는 말을 써야죠. 최소 요구치를 얘기하는 거고, 자, 중심지로부터 어느 기능에 대한 수요가 0이 되는 곳까지 거리는 더 이상 물건이 팔리지 않을 때까지니까 얘는 재화 도달 범위라고 나오거나 재화 도달 범위라고 나와야죠. 재화 도달 범위. 3번에 보니까 배우지는 소비자가 존재하는 영역을 얘기하죠. 그래서 중심지에서 제공되는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받는 주변 지역. 이 주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즉 이 재화 서비스를 공급받는 지역, 소비자가 존재하는 영역이니까 배우지. 이거에 대해서는 뭐 크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지문이죠. 느낌상 그럴 것 같아 라고 하면 됐었고, 자, 판매자가 정상이윤을 얻을 만큼의 충분한 소비자들을 포함하는 경계까지의 거리, 정상이윤을 얻을 만큼이라는 건 망하지 않고 중심지가 유지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얘와 똑같은 지문이죠. 중심지 기능이 유지되기 위한이란 말과 정상이윤을 얻기 될 만큼이란 똑같은 지문인데, 이거 이제 거리를 얘기하니까 이게 최소 요구 범위, 그래서 지문까지 좀 읽어보면 최소 요구 범위를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하겠구나라고 어느 정도 문제를 풀면서 해석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5번에 중심지의 재화 및 서비스는 뭐냐? 이런 걸 또 소개낸 것은 좀 기분이 안 좋은데, 배우지에서 중심지로 제공되는 서비스 재화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중심지에서 배우지로 이렇게 가야죠. 즉, 배우지는 소비자가 존재하는 영역이니까 중심지에서 배우지로 제공되는 재화 서비스, 얘와 얘가 뒤바뀌었네요. 그래서 옳은 건 3번. 자, 15번에 조세 관련한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이 문제는 사실 조세 정책에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과 좀 동떨어진 문제죠. 더 중요한 조세 정책 내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총론에서 내는 건 좀 인정해 주겠는데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냈다라면 좀 좋았을 텐데. 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까지는 사실 우리가 1차 과정에서 어느 정도 배웠던 내용인데, 비읍과 시읍은 사실 2차에 세법을 공부하신 분들만 풀 수 있는 문제였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정말 기분 나쁜 문제죠. 1차만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너무 좀 치명적인 문제가 됐는데, 자, 일단 답을 한번 보면 3번에 재산세는 기역과 비읍에, 기역은 지방세죠. 그 다음에 비읍에 보니까 비읍에, 자, 재산세는 물건별 과세 표준에 대한 과세다. 자, 그래서 재산세는 물건별에 대한 과세고, 자, 종부세는 국세죠. 그래서 니은 국세에 해당되는 거고, 자, 국세는 납세 의무자에 합산된 과세다. 납세 의무자별로 합산 과세다라는 거죠. 자, 이건 세법 선생님한테 제가 또 물어봐서 확인한 지문이에요. 저조차도 사실 잘 몰랐던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를 1차에서 내가지고, 물론 이제 난이도를 높이는 문제로 출제자는 냈다라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좀 더 우리 배웠던 공부를 좀 써먹을 수 있게, 공부했던 사람들이 좀 더 변별력을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게 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자, 미음의 공통점은 둘 다 보유과세다라는 거죠. 그래서 3번이 옳고, 자, 재산세는 물건별로 과세 표준의 과세고, 그 다음에 종부세는 납세 의무자별 과세다, 합산과세다라는 건 아마 이건 세법 2차를 공부하신 분들이 풀 수 있을 거고, 세법 선생님 때 여쭤보니까 사실 이 문제는 좀 세법에서도 어려운 내용에 속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어찌됐거나 답은 3번이고, 나중에 제가 따로 좀 이의 제기할 부분이 좀 있다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밴드나 다른 소통 창구를 통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답은 3번이었는데, 결국 출제자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에 대해서는 사실 답을 구별하는 변별력을 가지고 있는 지문을 내지 않았고, 비읍, 시옷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결국은 틀리기 위해서 모두 틀리게 내기 위한 문제로 냈다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 문제죠. 자, 16번 보죠. 현재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지 않는 부동산 정책, 거의 이제 5, 6년 연속 나오고 있는 문제죠.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는 거. 우리 열심히 외웠으니까 이건 절대로 틀리면 실수하면 안 됐던 문제였죠. 자, 택지 소유 상한제 폐지됐고, 토지 초과이득세 폐지됐고, 공한지세, 그 다음에 종합 토지세, 이게 우리 국가자격시험에서 나왔던 폐지된 제도 4개죠. 그 다음에 미실시제도, 개발권 양도제에서 총 5개를 열심히 외웠으니까, 자, 이건 충분히 맞췄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답은 기역, 디귿, 이응 이렇게 시행되고 있지 않는 거, 2번이 답이고. 17번 보죠. 정부 개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쭉 보니까 이것도 역시 이제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충분히 맞췄을 거라고 생각되는 부분이긴 한데, 자, 직접 개입 수단이다 라고 나왔네요. 근데 우리가 간접 개입 나오면 개발
보조금 정보 이렇게 암기를 했었죠. 개발부담금, 개발이익 환수제, 보조금 조세, 금융정책, LTV, DTI, 대출 규제죠. 정보 지원하는 정책. 자, 그러니까 담보인정 비율은 LTV를 얘기하는 거죠. 원래 사실 우리 시험에서는 담보인정 비율 나오면 가로치고 LTV 이렇게 써주는 게 기존에 나왔던 출제 유형인데 LTV를 안 써주고 그냥 담보인정 비율만 쓴 것도 조금 특이할 부분이에요. 자, LTV, DTI는 간접 개입이고 조세도 간접 개입이고 개발부담금, 개발이익 환수제도 간접 개입이니까 이 4번은 틀린 지문이고 나머지는 충분히 뭐 크게 문제될 만한 지문은 없었고 18번 보죠. 자, 투자 가치는 이라고 나왔는데 자, 투자 가치.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문제는 사실 처음 유형 나왔죠. 최근 10년 동안에 한 번도 나온 계산 문제 유형이 아닌데 대략 어느 정도 계산 문제에 대해서 느낌이 감각이 있는 분들은 찍어서도 해보니까 답 나왔네 라고 풀었던 분도 좀 계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익률은 이라고 얘기했을 때 자, 투자액에 대한 수익이죠. 이때 총 투자액을 얘기할 때 부동산이 10억이라면 총 10억을 투자하게 되니까 총 투자액은 가치와 똑같이 쓸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학교에서 배웠던 수익률의 기본이죠. 근데 내가 이때 수익률을 내가 원하는 만큼 얻겠다라고 했을 때 이게 요구 수익률이 되는 거예요. 요구 수익률. 자, 근데 얘와 얘는 자리를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가격은 수익을 수익률로 나눠서 계산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우리 산식으로 해석될 수 있을 거고. 자, 보니까 자, 요구 수익률 정하는 게 무위험률과 위험할증률의 합이 요구 수익률이다라고 했고, 요구 수익률인데, 자, 이렇게 계산을 해보려고 하니까, 자, 요구 수익률을 만약에 두 개를 합해서 0.07 이렇게 나왔을 거고, 그 다음에 수익이 4,500만 원이니까 공 6개를 뗀다라면 45가 되겠죠. 자, 그러면 45 나누기 0.07 이렇게 나누면 642.857이니까 답이 없어요. 그럼 이게 잘못된 거다 라고 생각했을 때 일반적으로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과 위험할증률의 합인데 피셔라는 학자가 피셔 효과라고 해서 야, 요구 수익률을 할 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돈의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더 떨어진 만큼 더 요구할 거야 라고 해서 예상 인플레이율까지 합쳐서 우리가 요구 수익률을 구한다라는 내용이 피셔 효과였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를 더하면 요구 수익률은 0.07이 아니라 저걸 더하면 0.09가 되겠구나. 9%니까. 그래서 45를 나누기 0.09로 하면 500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500하고 공 6개가 있으니까 5억 원. 이건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는 것 같아 라고 풀었어야 될 문제.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이 기본적인 수익률에 대한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가격을 구하는 문제고, 자, 이런 문제는 최근에 나오지 않은 유형이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여서 저도 좀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계산 문제가 정말로 맘 편하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단 하나도 없었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도 힘내시고 분명 좋은 결과 있을 거니까. 자, 그래서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과 위험할증률 합으로 기본인데 피셔 효과라고 해서 피셔라는 학자가 피셔 효과라고 해서 예상 인플레이율까지 더해야 최종적인 요구 수익률이 된다. 그래서 예상 인플레이율까지 반영해서 요구 수익률을 결정해서 이렇게 수익을 요구 수익으로 나눠서 가치를 구하는 문제였죠. 그러니까 답은 3번, 5번이고 3번에 5억이고 자, 19번 보죠. 틀린 거 이렇게 나왔는데 최근에 학기론에서는 사실 박스 문제에서 틀린 걸 구하라 라는 문제가 거의 나온 적이 없었는데 또 올해 이렇게 한 문제가 좀 나왔네요. 박스형에서 틀린 거. 자, 이것도 출제가 좀 난이도를 높이려고 좀 헷갈리게 하려고 내는 유형이니까 좀 신경을 쓰고 잘 보셨어야 될 것 같은데. 자, 우리나라에 대한 권리를, 주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있지 않다.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인정하고 있죠. 주거기본법이 있어요. 주거기본법이 있어서 누구나 다 주거를 이렇게 안정적으로 주거를 확보할 수 있는 기본 권리가 인정되고 있죠. 주거기본법이 있으니까. 자, 니네 보니까 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제도, 주택청약 종합저축제도 현재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우리가 시행되고 있지 않는 거가 아니면 다 시행되고 있는 거라고 판단해야 된다 그랬죠. 주거급여제도는 임대료 보조제도죠.
보조금 제도를 얘기하고, 니은은 맞는 얘기고, 디귿에 보니까 저소득 임차 가구에 대한 임대료를 일부 지원해주는 소비자 바우처로, 이건 가격 보조죠. 바우처로 임대료 보조를 얘기하는 거죠. 소비자 보조 방식, 임대료 보조죠. 임대료 보조 정책은 일종의 임차인의 주거의 선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임대료를 받았으니까 바우처로 받았지만 임대료 받은 걸로 가지고, 보조금을 받은 걸로 가지고 어떤 임대주택이든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소비자에게 임대료 보조하는 건, 이게 재작년에 나왔던 지문이죠. 자, 임차인이 주거의 선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공급자, 임대인에게 보조하는 건 주거의 선택을 어렵게 한다. 선택에 제한이 따른다라는 내용이고, 소비자에게 임대를 보조하면 임차인이 돈을 받았으니까 받은 돈으로 임대로, 물론 바우처 교환권으로 받았지만 원하는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맞는 지문이고, 자,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리을 미음에 있죠. 임대료 보조 정책을 실시하면 장기적으로 공급이 뭐한다? 공급이 증가된다. 임대료를 규제하면 장기의 공급은 줄고, 임대료를 보조하면 장기의 공급이 는다. 이게 가장 주택정책에서 핵심이었죠. 그래서 리을은 틀리고, 자, 미음에 보니까 균형가격 이하로 통제하면, 자, 임대료를 균형가격 이하로 통제했으니까 낮게 규제한 거죠. 그럼 공급자는 손해를 보니까 장기에 공급은 뭐한다? 감소한다죠. 질적 수준은 저하되는 건 맞지만 공급이 줄어서 주택이 부족하니까, 또 임대는 받는 돈이 없다 보니까 주택에 투자하지 않아서 주거질이 저하된다. 이런 내용이었죠.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 규제하면 장기의 공급은 줄고 보조하면 장기의 공급은 는다. 이 내용이었죠. 그래서 리을 미음이 틀렸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리을 미음이 모두 들어가 있어야 되고, 당연히 기억은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라고 해서 기억까지 틀려서 틀린 거, 이 지문은 틀린 걸 구하는 지문이죠. 이걸 좀 주의했어야죠. 그래서 답은 3번이고, 자, 20번 보죠. 자, 들어갈 내용은 이라고 나왔는데, 자, 전세계약 방식으로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건 장기 전세주택이죠. 장기 전세주택. 가장 쉬운 문제 중에 하나라고 좀 보여지는데, 자, 니네 보니까, 자, 장기 전세 빼고 기존주택 전세, 민간 매입 임대주택 이렇게 나왔지만, 사실 우리가 공부한 건 기존주택 전세 임대주택이죠. 우리 시험 기출에 나왔던 임대주택이 이거였으니까, 기존주택을 임차한 사람이 더 어려운 사람에게 전대 내주는 임대주택. 근데 그런 말이 없네요. 그래서 얘는 아니니까 당연히 얘가 맞겠지. 매매에서 임대사업자가 매매해서 임대하는 민간 임대주택을 얘기할 때 민간이라고, 여기서 민간 임대주택인데 매입해서 이런 내용이죠. 잘 모르지만 당연히 5번이겠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제였고, 자, 21번 보죠. 자, 부동산 투자 위험에 대해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나왔는데, 여기 또 이제 옳은 걸 구하라고 나왔네요. 자, 표준 편차는 분산과 표준 편차 위험이라고 했죠. 이건 올해 시험에 나올 거라고 이미 기출 경향에서 충분히 보여줬던 내용인데, 자, 작을수록이라고 하니까 위험이 작을수록이죠. 자, 그래서 위험은 커진다가 아니라 작아진다. 그래서 기억은 무조건 틀렸고, 자, 그러면 이렇게 남았는데, 자, 니네 한번 보죠. 변이계수가 작은, 이때 변이계수는 변이는 위험해라고 하면서 위험이 위에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수익분의 위험의 비율을 얘기하는데, 이때 변이계수는 위험과 비례한다라는 거죠. 분산, 표준 편차, 변이계수가 위험 커질 때 다 커지는 값이다. 자, 그런데 위험 회피형이니까 어떤 투자를 더 좋은 투자로 판단하냐면 위험이 작은 거죠. 그럼 변이계수가 어떤 거? 작은 투자안을 더 선호한다. 그럼 니은은 맞네요. 니은은 맞고. 자, 그럼 답은 이제 3번 아니면 4번인데, 디귿 보니까, 자,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포트폴리오과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위험을 구분할 수 있어야죠. 개별만이 가지는 위험은 비체계적 위험.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 같이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은 체계적 위험을 얘기하죠. 그래서 비체계가 아니라 체계적 위험으로 제거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디귿도 틀렸으니까 답은 4번인데 결국 리을까지 또 봤어야 되겠네요. 리을까지 보면, 자, 현금화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건 유동성 위험. 리을은 맞죠. 답은 이제 여기서 끝나긴 했는데 디귿까지 풀었을 때, 자, 그나마 조금 이제 투자에서 기본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가 나왔던 내용이네요. 자, 22번 보죠. 자, 부채 감당률은 이라고 나왔는데, 우리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비율이긴 하지만
또 이게 좀 까다롭게 나왔어요. 하나를 그냥 낸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응용해서 조합해서 뭔가를 구하는 계산 문제가 나와서 자, 한번 구해보죠. 부채 감당률은 자,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소득이고 부채 서비스액은 원리금을 의미하죠. 원리금. 자,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식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어떤 건지 한번 잠깐 보면 자, 담보인정비율 LTV 여기는 또 써주고 또 앞에는 또 안 써줬어요. 이런 것들은 사실 투자자가 좀 더 신경 써야 되는데 자, 가치 50%니까 자, 5억 원짜리니까 자, 우리가 5억 원을 공 6개를 떼고 이렇게 500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50%를 빌렸다는 얘기죠. 총 투자액분의 대부액 전체분의 반절 빌렸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해석할 수 있는 건 대부액은 2억 5천 250원 우리 공 6개 떼고 250원이라고 보죠. 자, 이 식에서 우리가 저당상수가 나왔는데 자, 이걸 보고서 조금 해석을 할 수 있었으면 좀 좋았을 텐데 자, 저당상수 나오고 원리금이 나왔어요. 저당상수 나오고 원리금이 나왔다? 그럼 기본적으로 원리금 균등, 말이 없어도 원리금 균등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저당상수가 나오면. 자, 화폐시장가치에서 대출액으로부터 원리금을 구할 때 뭘 사용했냐면 저당상수를 사용했던 거죠. 그래서 이 원리금을 구할 때 대출액으로부터 원리금을 구할 때 화폐시장가치에 저당상수를 사용했다. 자, 저당상수가 0.12고 대출액이 250원이니까 자, 250 곱하기 0.12 하면 250 곱하기 0.12 하면 얘가 30이 나오네요. 30, 3천만 원이죠. 원리금은 3천만 원. 부채 서비스액이 3천을 구했고 3천만 원. 자, 가능 총소득부터 공실 및 대손 충당금은 불량부채죠. 영업경비 비율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얘를 통해서 순을 구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보죠. 가, 공, 기, 유, 비, 그 다음에 순 이렇게 나오죠. 자, 빼서 구해 나갈 건데 가가 5천만 원이니까 우리 50이라고 해보죠. 50이라고 했을 때 50, 공 6개 있고 자, 공실액이 10%니까 여기에 5를 빼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얘가 45가 될 거고 이런 계산은 사실 얘의 10%를 뺀 나머지니까 90%겠지 0.9를 곱해서 바로 내려올 수도 있죠. 자, 영업경비 보니까 얘의 28%라고 했네요. 28%면 U가 45니까 45에다가 0.28을 곱하면 12.6이 나오네요. 28%니까. 자, 45 곱하기 28% 0.28 이렇게 했더니 12.6이 나왔고 자, 이걸 빼면 얘가 나오겠지만 바로 내려올 수도 있죠. 28%를 뺀 나머지가 순을 얘기하니까 72%에 해당되겠네요. 45에. 그래서 바로 내려와서 45 곱하기 72%니까 0.72 이렇게 하면 32.4가 나오겠네요. 32.4. 자, 그래서 자, 이 문제 부채 감당률을 풀려면 이 식을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어야 되고 자, 부채 서비스의 원리금이라서 저당상수와 관련되어서 원리금을 어떻게 구했지? 라고 했을 때 또 이 식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되고 또 영업현금 흐름에서 순까지 구하는 과정을 해석할 수 있었어야 되죠. 그래서 순을 보니까 32.4고 원리금이 30, 부채수익이 32니까 32.4 나누기 30 이렇게 하면 1.08 이렇게 나오네요. 계산 문제 하나하나가 좀 까다롭게 출제하고 있는데 우리가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이 정도까지 계산 문제가 필요한지는 사실 저도 의심스럽긴 하지만 출제자 입장에서는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뭔가 좀 작정을 하고서 나라 정책에서 뭔가 좀 관련이 있겠죠. 자, 그래서 좀 의도한 바가 좀 크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부채 감당률은 1.08. 자, 23번 보죠. 자, A 부동산의 세후연금 승수, 세후 승수가 얼마냐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일단 세후가 나왔으니까 지분 투자액을 써야죠. 우리가 수익률과 승수는 역수관계인데 수익률은 투자액분의 수익이고 승수는 투자액을 수익으로 나눠야죠. 이때 투자액을 수익으로 나눠야 될 건데 이때 투자액은 우리가 조순 나오면 총투자액, 전후와 관련됐다라면 어림셈법에서 지분투자액을 쓰죠. 그래서 지분투자액을 써야 되고 수익은 세후니까 세후 승수니까 세후를 써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지분투자액과 세후를 알아야 되는데
자, 지분 투자액은 이렇게 나왔네요. 우리 10,000원만 떼고 보죠. 물론 50,000,000원이면 5억이긴 하지만 이게 쉽게 해석되지 않을 때는 똑같이 10,000원을 떼도 전혀 우리 계산하는데 문제가 안 되죠. 10,000원을 다 떼고 한번 보죠. 자, 지분 투자액은 36,000원이라고 이렇게 36,000원 나왔고 세후를 구해산해야 되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 통해서 세후를 구해라 라고 세후를 구해라 라는 문제죠. 주어진 조건에만 하나니까 다른 건 주어지지 않았으면 없다라고 가정되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 연습했으니까 쭉 그냥 내려와 보죠. 가능 총소득이 얘가 6,000원이었는데 자, 여기에서 공실을 빼야 되는데 공실이 15%라고 했네요. 그러면 6,000에서 15%를 뺀 나머지가 얘가 U가 되겠죠. 그럼 U가 얼마냐? 여기에다가 우리가 곱하기 0.85를 곱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6,000 곱하기 0.85 이렇게 하면 5,100이 나올 거고 5,100. 자, U에서 가유 순이죠. 순을 구하려면 영업경비를 빼줘야 되겠죠. 영업경비를 빼주는데 자, 영업경비가 딱 여기 나와 있는 게 재산세밖에 없어요. 재산세는 영업경비는 재산세만 두고 한다. 그래서 500을 빼라 라고 나왔네요. 그럼 얘는 4,600이 될 거고 자, 여기에서 순에서 세전을 구하려면 부채 서비스액을 빼줘야 되겠죠. 부채 서비스액을 빼줄 때 부채 서비스액 원리금이니까 600을 빼라는 얘기네요. 600을 빼면 세전은 4,000 이렇게 나올 거고 자, 여기서 세후를 구하려면 소득세를 빼줘야 되겠죠. 소득세가 세금이 400, 세금이 400이니까 그럼 얘가 3,600 이렇게 되겠네요. 자, 세후가 3,600 이렇게 나왔고 자, 지분 투자액이 36,000이니까 얘가 10 이렇게 나오겠는데 문제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지만 사실 역시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죠. 단순히 그냥 세후가 얼마냐 이렇게 냈다라면 어렵지 않게 해볼만 한데 이렇게 구할 수 있겠는데 자, 여기서 승수가 나오니까 어림셈법을 출제자가 어려워하고 있다는 걸 좀 알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어림셈법을 출제자가 내는 순간 수험생들은 어렵게 느낌이 올 거다. 난이도가 높아진다는 걸 이미 좀 알고서 접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의 포인트는 세후 승수니까 지분 투자액을 써야 되고 세후는 이렇게 제시된 걸로 구할 수 있다를 얘기해서 문제를 풀었던 역시 또 종합 문제가 되겠네요. 자, 23번의 답은 그래서 10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 자, 24번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렇게 나왔는데 자, 틀린 걸 보니까 시중금리가 상승하면 금리가 상승했고 여기 보니까 요구 수익률이 이렇게 나왔네요. 아까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과 위험할증률의 합이 기본이죠. 이때 무위험률을 대표하는 건 금리죠. 시장 금리. 얘가 올라가도 요구 수익률이 커지고 위험이 커져도 위험할증률이 커져서 요구 수익률이 커진다. 이게 우리가 배웠던 기본적인 내용이죠. 금리가 상승하면 무위험률이 커진 거니까 요구 수익률이 뭐한다? 상승한다. 역시 조금 쉬운 유형의 문제로 1번 시간을 아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1번을 딱 체크하고 땡큐 틀렸다 안 읽고 넘어가서 다음 문제를 풀어야 되는 문제. 자, 그래서 나머지 문제는 다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한번 해석해 보시길 바라고. 자, 25번 보죠. 10억 원을 투자했다. 투자 분석의 산출값으로 틀린 거 이렇게 나왔는데 자, 매년 우리 학교에서 가장 어려운 유형으로 나왔던 문제인데 이 문제가 좀 쉽게 느껴질 정도로 다른 계산 문제가 좀 어렵게 나왔죠. 자, 순이 나왔고 원리금, 부채 서비스액이죠. 부채 서비스액이 나왔고 유효 총소득 승수가 나왔고 지분 투자액 8억 이렇게 나왔네요. 자, 이런 문제는 보통 아래서부터 푼다 그랬죠. 사실 이 문제를 공부를 좀 많이 한 사람 입장에서 한번 풀어본다면 종합환원율은 종합자본 환원율이죠. 종합자본 환원율. 종합자본 환원율이면 이건 자본 들어가면 순을 얘기하고 자, 지분 들어가면 세전을 얘기한다 그랬죠. 이 지분은 세전 수익률을 얘기하네요. 세전 환원율, 세전 수익률. 자, 근데 얘와 얘가 순이 들어가 있는 승수와 순이 들어가 있는 자본은 순을 얘기하니까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얘 두 개는 역수 관계죠, 역수. 그럼 얘가 5년이라면 얘 역수니까 5분의 1 하면 0.2니까 20% 맞겠지. 얘가 맞으면 얘도 맞겠지라고 해석해서 넘어가서 4, 5번은 걸러버려도 됐었던 그런 문제였고 한번 해석해보면 한번 보죠.
자, 종합수익률, 순소득 수익률이죠. 순소득 수익률 이렇게 한다면 자, 투자액분의 수익인데 조순과 관련됐을 때는 총투자액을 쓰는 거죠. 총투자액과 순을 쓸 건데 자, 총투자액은 10억이니까 공 6개를 떼면 1000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1000 쓰고 공 6개를 뗀 거죠. 순을 보니까 얘가 2억 원이라고 하니까 200 이렇게 쓴다라면 얘가 0.2니까 20% 이렇게 해당되는 거 맞고, 그럼 얘 역수니까 순서수는 5 이렇게 나오겠죠. 5년. 자, 지분 환원율을 얘기하는데 세전 수익률이죠. 그러면 세전 수익률이니까 세전 수익률, 그러면 지분 투자액분의 세전이죠. 지분 투자액분의 세전을 써야 되는데, 자, 지분 투자액은 8억이라고 했으니까 800이라고 쓸 수 있을 거고, 공 6개 없애버리고, 자, 세전을 구해야 되는데 항상 가장 문제를 풀 때 출제자가 기본적으로 현금 흐름에서 응용하는 게 이거죠. 자, 순과 원리금이 나왔을 때 부채 서비스액이죠. 순부채전. 순부채전이죠. 항상 출제자가 응용하면 무조건 이걸 응용한다고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자, 순을 보니까 얘가 200이라고 나왔고 부채 서비스액 20이니까 세전은 180이 되겠네요. 공 6개를 뗐을 때 세전은 180을 쓴다라면 180 나누기 800을 하면 180 나누기 800 이렇게 한다라면 0.225가 나오네요. 225. 그러니까 22.5%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3번이 틀린 지문이고, 자, 부채 비율은 가장 중요한 비율이 부채 감당률과 부채 비율이었죠. 부채 비율은 내 돈분의 남의 돈이니까 내 돈은 8억이고 남의 돈은 내 돈 8억이니까 10억 중에 남의 돈은 2억 되겠네요. 2억. 그럼 얘가 0.25 나오니까 25%. 자, 유효 총소득은 이렇게 나왔는데, 자, 유효 총소득 승수를 통해서 구하는 거죠. 유효 총소득 승수는 자, 총 투자액을 유효 총소득으로 나눠야죠. 그래서 얘가 4라고 나온 건 총 투자액 1000에다가 얘가 총 투자액, 여기에 U가 들어가야 4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 자, U는 4분의 1000 이렇게 나온다라면 250, 그래서 2억 5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쉽게 느껴질 정도로 이번 계산 문제가 좀 어렵게 나와서 너무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자, 답은 그래서 3번. 자, 어림셈법에서 지분 나오면 세전, 자본 나오면 순을 해석한다. 종합자본 환원율을 줄여서 종합환원율 이렇게 얘기하죠. 자, 26번 보죠. 자, 역시 이 문제도 역시 시간을 줄이면서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또 문제 중에 하나죠. 자, 내부 수익률은 유입외현가와 유출현가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이니까 수익성 지수는 나눈 값이니까 얼마? 1로, 순현가는 뺀 값이니까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래서 1번이 틀렸다 체크하고 안 읽고 넘어갔어야 되는 문제고, 나머지도 다 뭐 우리가 충분히 공부했던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자, 27번 보죠. 자, 27번 자산 유동화 법률에 관해서 ABS, ABCP 기업 의무이 나왔는데 이건 우리 공인중개사 학개론에서의 시험 범위에서 벗어난 내용인데 이런 문제를 가끔 내고 있어요. 이런 문제는 풀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난이도를 위해서 못 푸는 문제를 제시했던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두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ABS와 ABCP를 또 공부한다는 건 너무 범위가 넓어지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우리가 못 풀어도 되는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자, 오는 것만 잠깐 본다라면 자, ABS 채권형 ABCP에서 수령하는 이자에 대해서 자, 이건 이제 세법 선생님의 조언을 얻어서 저거 확인해 보면 소득세법에서 모든 채권에 대한 이자 수입에 대해서는 소득세,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 이게 포괄적으로 모든 채권이라고 나와서 ABS든 ABCP든 다른 채권이든지 간에 이걸 투자해서 얻는 이자 수입에 대해서는 이자를 수입으로 받은 거예요. 이 수입에 대해서는 당연히 개인 투자자는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5번이 옳은 지문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사실 해석할 가치가 좀 크게 없어 보여요. 우리 학개론의 범위에서 좀 벗어난 문제니까 너무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고 이 문제는 당연히 틀려도 괜찮은 난이도 최상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28번에 보니까 임대차, 비율 임대차에서 비율 임대료를 계산하는 건데, 자, 전에 나왔던 문제가 우리 최근에 31회, 30회 이렇게 두 번 나왔던 문제죠. 나왔던 문제가 조금 그대로 응용해서 좀 나왔는데 한번 해석해 보죠. 자, 면적이 750제곱미터고, 자, 계약에 따르면 매출액이 손익분기점을 이하이면 기본 임대료만 지급하고, 자, 이를 초과하는 매출액, 가장 포인트는 이거죠.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해서는 임대료율을 적용해서 추가 임대료를 기본 임대료에 가산하도록 하였다라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생각해 보면, 이 내용을 그대로 옮겨 보면 이렇겠죠. 자, 내야 되는 임대료는 기본 임대료에다가 여기에다가 추가 임대료를 더해서 결정된다, 이런 내용이네요. 자, 연 임대료가 12,000만 원이라고 나왔네요. 자, 이때 숫자가 계속 만 원을 붙여가지고 나왔는데, 자,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만 원은 1억이니까 이걸 해석하면 1억 2천이에요. 1억 2천만 원이니까 우리가 얘를 120이라고 하고 공 6개 없다고 생각하고 120이라고 보죠. 자, 그래서 임대료가 120이고 1억 2천만 원이고, 자, 전년도 매출액을 총 매출액을 보니까, 자, 제곱미터당 1제곱미터당 100만 원이니까 얘와 얘를 곱하면 총 얻는 총 임대료 수익은 7억 5천이겠죠. 그래서 750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자,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60만 원이니까, 자, 얘와 얘를 곱하면 750에다가 60만 원을 곱하면, 자, 얘가 4억 5천이네요. 4억 5천. 자, 그리고 기본 임대를 보니까 제곱미터당 10만 원이니까, 자, 750을 곱해주면, 자, 기본 임대료는 이렇게 10만 원을 곱하면 얘가 7,500만 원 이렇게 되겠네요. 7,500만 원. 공 6개가 있을 거니까. 자, 그러면 기본 임대료는 여기에 75 이렇게 나왔고, 그러면 추가 임대료가 얼마다라는 게 계산할 수 있겠네요. 그럼 추가 임대료를 계산한다라면 여기가 45가 나와야 되겠죠. 추가 임대료 45. 자, 그럼 추가 임대료 어떻게 계산하냐 봤더니 초과 매출액에 임대료율을 적용하여 라고 나왔어요. 그럼 초과 매출액을 보니까 손익분기점은 450이고 총 매출액이 750이니까, 자, 초과된 매출액은 여기에 300, 3억이라는 걸 해석할 수 있어야죠. 초과 매출액은, 자, 여기서 보니까 손익분기점이 기준이 돼서 얘를 넘어서는 매출액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45를 계산하려면, 추가 임대료를 계산하려면 여기에 초과 매출액이 300이고 여기에다가 임대료율을 곱해서 얘를 계산하는 거죠. 우리가 계산하려고 하는 것이 얘죠. 임대료율이 얼마냐, 비율이 얼마냐, 이걸 묻는 거죠. 자, 그러면 얘와 얘를 곱한 값이 45니까, 자, 300 곱하기 네모는 45가 나와야 되니까, 자, 이 300을 넘겨서 나눠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45 나누기 300 이렇게 하면 0.15, 네모는 0.15, 그래서 15%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네요. 자, 기존에 이제 기출문제에 나왔던 유형이라서 사실은 다시 나올 거라고 저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사실 2번 나오고 다시 또 2년 동안 안 나왔기 때문에, 근데 다시 또 이게 또 추가가 되어서 출제자가 정말로 고민을 좀 많이 하면서 어렵게 난이도를 높이려고 애를 많이 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답은 1번 15%고, 그냥 기출문제에서 풀어봤고 계산문제에서도 제가 충분히 연습할 수 있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아마 기출계산 문제까지 공부하신 분들은 이 문제는 풀어냈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 자, 29번 보죠. 자, 부동산 투자회사에서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쭉 보면, 자, 이렇게 1번에 대해서는 사실 5%를 초과해 주주 소유자의 적적 경우를 심사해야 된다, 이런 내용은 사실 의미가 없고 안 배웠던 건 답이 될 확률이 거의 없다라고 해석해도 된다 했죠. 자, 자본금은 70억, 이때 최저 자본금 70억, 설립 자본금은 5억, 우리가 53375 이렇게 외웠죠. 70억. 자, 이건 저번에 우리 기출지문에 최근에 나왔던 지문이죠. 자, 미공개 정보니까, 그래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타인에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당연히 그렇죠. 자, 4번에 보니까 회사는 투자 운용할 때 전문성을 높이고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한다라고 나왔네요. 즉 자기관리회사는 직원을 두고서 직접 운영하는 실체형 회사고 위탁관리와 기업 구조조정 리츠가 얘는 명목상 회사니까 투자한 부동산을 자산관리회사 위탁해서 운영관리를 맡기는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렸죠.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건 이건 위탁관리와 기업 구조조정 리츠고 자기관리는 직원을 두고서 직접 운영하는 실체형 회사다. 이렇게 나와야죠. 30번 보죠. 자, MBS의 가격 변동에 따른 설명을 옳은 거. 우리 시험에서 단 한 번도 나왔던 적이 없었던 유형의 문제가 나왔네요. MBS를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좀 더 우리가 대체 투자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응용 문제로 역시 못 풀게 냈던 문제 중에 하나로 보여져요. 자, 3번 한번 보니까 이제 3번이 가장 큰 의미가 있는 지문인데 자본시장 내 다른 투자 수단들과 경쟁함으로 즉 MBS에 투자하는 투자자와 자본시장 내 다른 투자 수단들과 경쟁함으로 좋은 걸로 서로 투자하려고 하겠죠. MBS에 투자할 거냐 아니면 다른 채권에 투자할 거냐 이렇게 경쟁함으로 동일 위험이라면 다른 투자 수단들의 수익률이 상승하면 다른이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MBS 말고 MBS 투자하는 거 대신에 다른 투자 상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다른 투자 수단들의 수익률이 올랐으니까 투자자들은 이걸 사겠죠. MBS를 안 사고 다른 투자를 선택할 거야. 다른 투자를 선택할 거니까 이 MBS의 수요가 줄어들겠죠. 다른 걸 사니까 이 MBS는 살려고 하지 않을 거다. 그러면 안 살 거니까 가격은 뭐 한다? 하락한다. 이렇게 될 거고. 자, 똑같은 지문인데 옳은 걸 좀 물어봤죠. 자, 3번과 5번을 봤을 때 고정이자를 지급하는 MBS는 자, 이자율이 변동되지 않는데요. 딱 정해지면 바뀌지 않으니까 이건 사실 중요한 지문은 아니고 자, MBS는 이라고 나온 건데 채권 시장의 수익률이 상승하면 MBS가 말고 다른 이걸 얘기하는 거죠. 다른 투자 수단들의 수익률이 올랐대요. 그러면 투자자는 MBS를 안 사고 다른 투자를 사겠죠. 다른 투자사는 수익률이 높으니까. 그래서 다른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MBS를 안 사게 된다. 그러면 결국 MBS의 수요가 줄게 될 거니까 MBS의 가격은 하락할 거다라고 나오는 거죠. 답은 5번 이렇게 해석되는 건데 이런 유형이 처음 등장한 거죠. 우리 시장에서의 대체 투자에 대해서 응용 지문을 해석한다는 건 사실 근데 이 문제는 모르겠네 패스하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 중에 역시 하나로 난이도가 최상으로 모두 틀리게 내려고 의도했던 문제라고 해석되어져요. 답은 5번이었고 자, 31번에 보니까 분석 기법에서 위험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거 이렇게 나왔네요. 자, 수익성 악화 나오면 사업 위험이죠. 이때 수익성 임대료 수익이 악화되니까 임대 사업에 어려움이 겪는 거 사업 위험. 이때 사업 위험에는 세 개가 있죠. 시, 운, 위가 있는데 여기서 말한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경기니까 수요 공급의 정도니까 이건 시장 위험에 해당되겠네요. 그래서 이 지문은 사업 위험도 맞고 시장 위험도 맞는 거죠. 자, 니은에 보니까 공실률 부채 서비스액은 유효 총소득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항목이다 라고 나왔는데 공실률은 필요하지만 부채 서비스액은 우리가 순부채전이 가장 중요하죠. 세전을 구할 때 부채 서비스액을 필요로 하는 거죠. 그래서 유를 구할 때는 부채 서비스액이 필요하지 않죠. 옳은 걸 구하니까 니은 들어간 건 틀린 거네요. 니은 들어간 건 다 틀렸고 자, 그러면 기억은 맞고 디귿과 리을과 미음을 봤을 때 디귿에서 자, 위험회평에서 최적의 포트폴리오라고 나오면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전선의 접점, 효율적 프론티어를 효율적 전선이라고 하죠. 디귿은 유명한 지문이었고 자, 리을에 제거가 가능한 체계적인 위험 이렇게 나왔을 때 아까 우리가 했던 내용과 비슷하죠. 제거할 수 있는 건 비체계적 위험만 제거가 가능하고 체계적 위험은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경기 변동, 인플레이션 같은 건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로 제거할 수가 없다. 그래서 리을은 틀렸죠. 그래서 리을 틀렸으니까 리을 들어간 건 틀렸다. 답은 2번 이렇게 체크해도 괜찮은 거고 자, 미음의 민감도 분석은 투입 요소 변화에 따라서 유명한 지문이었죠. 투입 요소 변화에 따라서 그 투자 안에 이 수익률이 결과죠. 수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가. 투입 요소 변화에 따라서 투입 변수에 따라서 수익이라는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따지는 거 나오면 민감도 분석 맞는 지문이네요. 그래서 답은 기역, 디귿, 미음 이렇게 2번이 될 거고
자, 32번. 자, 부동산 관리 방식에서 자, 내용을 옳게 묶인 건 자기관리와 위탁관리 이렇게 두 개가 나왔는데 자, 직접적인 통제권이 강하다. 이건 자기관리죠. 자기관리. 그 다음에 자기관리의 가장 큰 장점이 기밀 보안 유지가 유리하다. 이것도 자기관리 이렇게 나와야죠. 자, 그러면 기업과 디귿은 자기관리만 들어가야죠. 위탁관리에서 기업과 디귿이라는 건 틀린 거죠. 그래서 기업과 디귿이 다 들어가야 자기관리인데 그러면 얘는 기업 디귿이 안 들어갔으니까 틀린 거고 그럼 답은 1, 2, 5번 중에 하나일 건데 자, 니은을 보니까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나온 건 당연히 전문가에게 맡기는 위탁관리죠. 니은은 위탁관리에 해당되는 거고 그래서 얘도 틀렸고 자, 리를 보니까 건물 설비에 고도화에 대응할 수 있다. 설비가 복잡해지고 고도화되었으니까 전문가가 관리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얘도 위탁관리에 해당되는 거죠. 리을도 위탁관리에 해당되는 거고 자, 미음 보니까 대형관리도 마찬가지로 전문가에게 자, 소형은 건물주가 직접 관리하기 유리하겠지만 대형 건물이니까 전문가에게 맡겨야 되겠죠. 이것도 위탁관리. 소유와 경영 분리가 가능하다. 소유는 건물주는 따로 있는데 즉 경영하는 데 있어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위탁, 즉 자산관리회사죠. 부동산 관리 전문회사 맡겨서 따로 운영 관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임대료 수익 받고 수수료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얘도 위탁관리에 대한 내용이네요.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자, 기업 디귿이 들어가지 않아야 되고 기업 디귿, 즉 자기관리는 기업 디귿만 해당되는 거고 나머지는 다 위탁관리고 조금만 지문을 좀 읽어보시면 답은 충분히 잘 찾아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33번 마케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렇게 나왔고 자, 이것도 좀 쉽게 나온 지문 같은데 자, 아이다 원리는 우리 시험에서는 아이다의 순서가 계속 중요하게 다뤄져 왔는데 attention, 주의, 주목, interest, 흥미, 관심, 욕구, 욕망, desire, action 이 순서는 그대로 옳게 나왔네요. 아이다. 자, 근데 아이다는 우리가 외웠던 것이 고객은 소비자고 아이다 이렇게 외웠죠. 그래서 아이다 원리는 고객 점유 마케팅에서 소비자 중심의 소비자가 구매 행동을 할 때 4단계의 심리 변화를 잘 해석해서 그에 맞춤 마케팅 전략을 펼쳐야 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공급자의 욕구가 아니라 소비자의 욕구, 소비자의 심리 변화에 따라서 자,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는 시장 점유가 아니라 고객 점유 마케팅이라고 나와야죠. 두 군데가 틀리게 나왔네요. 그래서 5번이 틀렸고 자, 34번에 보니까 처음으로 이렇게 좀 어렵게 자, 많은 좀 의도가 좀 보이고 있죠. 난이도를 높이려고 작정을 했어요. 1차에서 학계론을 유난히 좀 어렵게 내려고 자, 민법 선생님의 얘기를 아직 제가 충분히 못 들어봐서 민법에 대한 난이도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긴 어렵겠지만 학계론의 난이도가 높아서 아무래도 이번에 민법에서 점수를 좀 보충받아야 안정적으로 좀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자, BOT니까 자, B는 건설 건축이죠. 빌드니까 건설, 준공, 건축 이렇게 나와야 되고 O라고 나오면 오퍼레이트 나오면 운영이 나오고 오온이 나오면 소유권을 보유한다, 소유한다, 보유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 다음에 T는 이전한다죠. 트랜스퍼 이전한다. 소유권을 어디에게? 정부에게 이전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자, 그러니까 처음에 B가 나왔으니까 기반서를 민간이 준공하는 거죠. 착공이 아니라 준공해야 된다. 그래서 가장 먼저 B가 나와야죠. B. 그래서 4번 아니면 5번이 답일 텐데 자, 여기에 니은에 자, 일정 기간 동안 뭐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민간에게 사업 시행자에게 인정되며 사업 시행자가 들어가야죠. 시행자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게 만료되면 자, 뭐를 뭐에게 귀속된다. 이전하는 거죠. 이 D가 소유권 인정하는 것이 O고 준공하는 것이 B고 소유권을 이전한다. 트랜스퍼죠. 누구에게? 정부에게죠. 국가지자체. 뭐를? 소유권을 국가지자체. 리을은 당연히 국가지자체가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맨 마지막에 D라고 나온 건 4번밖에 없네요. 그래서 B가 처음에 들어가고 국가지자체의 소유권을 이전한다. 이것만 해석해도 답은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자, 준공, 건축하고 일정 기간 동안 사업 시행자에게 소유권 인정되지만 기간이 만료되면 소유권을 국가지자체에 귀속하는 방식을 이걸 BOT라고 하죠.
자, 우리 시험에서는 BTO나 BTL이 많이 나왔는데 10번 나오면 9번이 다 BTO나 BTL인데 BOT가 나왔다는 것도 역시 난이도를 높이기 위한 출제자의 고민 중에 하나였던 유형의 문제인 것 같아요. 계속 해설 강의하면서 좀 어렵다, 어려웠다, 의도가 좀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저도 너무 가슴이 아프고 좀 죄송스러운 마음도 많이 들긴 합니다. 자, 그러나 다 잘 봤을 거라고, 충분히 합격 점수는 맞았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면서 계속 이어서 해설 강의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공시지가 기준법인데 우리가 이 문제만큼 맞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죠. 1년 내내 고생해서 연습을 했는데 아마 답이 안 나온다, 답이 안 나온다 라는 분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함정이 좀 숨어져 있어서 꿀밤을 한 대 때리고 싶은데요, 출제자를. 자, 일단 한번 보죠. 공시지가 기준법이니까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가격을 정하는데, 자, 일반 상업지역의 상업용이니까 당연히 일반 상업지역의 상업용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써야 되는 표준지는 2번을 써야 된다. 1번의 표준지는 필요가 없고, 자, 800만 원짜리를 써야 되겠죠. 그러면 토지의 가액을 구하는 데 있어서, 자, 표준지 공시지가에다가 시지계 기타 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얘를 대상의 토지 가액으로 바꿔주는 거니까, 자, 값은 표준지를 대상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표준지분의 대상, 이 값을 구해서 곱해주면 된다. 자, 보니까 자, 얘는 상업지역이니까 주거지역은 필요가 없고 5%가 올랐죠. 자, 그러면 100짜리가 105가 됐다는 얘기니까 우리가 곱해줘야 될 건 100분의 105를 곱해줘야 되겠네요. 100짜리 표준지께 기준 시점으로 105로 바뀌었으니까 이걸 계산하면 1.05를 곱해줘야 될 거고, 자, 지역류는 같은 인근 지역에 위치하니까 똑같으니까 볼 필요가 없고, 자, 개별 요인이 중요한데, 자, 여기에서 자, 대상 토지가 표준지 1에 비해서 라고 나왔어요. 1에 비해서. 자, 1에 비해서 이게 출제자가 함정을 판 거죠. 개별 요인이 10% 우세하고 라고 나왔네요. 근데 우리는 1의 표준지를 쓸 게 아니죠. 1을 쓸 게 아니니까 이건 우리가 고려할 대상이 아니에요. 2를 쓸 거니까 1에 대해서는 사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지 2에 비해 개별 요인 3% 열세하다라고 나왔네요. 그래서 이 3% 열세한 것만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표준지를 지금 대상이 열세하니까 열세한 건 대상 거를 열세하게 잡고 표준지 거를 100으로 봐야 되겠죠. 표준지 건 100이고 대상은 3% 열세하니까 97. 그래서 0.97을 써야 되고, 자, 그 밖의 요인에서 50% 증액한다라고 나왔네요. 자, 이 내용은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우리 시험에서 아직 안 나왔지만 감정평가에서 나와서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자, 증액한다는 건 1보다 큰 값을 곱해줘야 되니까, 자, 0.5를 곱하면 안 되고 1 플러스 R 값에 해당되는 1.5를 곱해줘야죠. 50% 증액한다는 것은 1보다 큰 값을 곱해줘야 돼요. 1을 더해서 1.5를 곱해준다라는 내용이죠.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이 1에 대해서 이걸 네, 속상해요. 네, 이런 것 때문에 실수했다는 분들은 너무 아깝죠. 1년 동안 열심히 이 내용 자체도 어려워서 공부했는데 이런 함정이 하나 걸려 들어가지고 답이 안 나왔으면 아마 당황 많이 했었을 거예요. 이건 맞춰야 될 거라고 제가 많이 중요하게 강조해 드렸던 부분인데, 자, 계산을 해보면 그러면 이제 공시지가는 8 이렇게 나왔고, 자, 시점 수정을 1.05 이렇게 해줄 거고, 그 다음에 지역 요인 똑같고 개별 요인은 0.97 이렇게 할 거고, 기타 요인에 1.5 이걸 계산을 하면 값이 자, 12.22 이렇게 나올 거예요. 1, 2, 2, 2, 2 이렇게 숫자 똑같은 건 답은 4번 이렇게 될 거고. 자, 36번 보죠. 원가법. 자, 올해는 이제 원가법이 나올 거라는 건 거의 다 예상을 했었죠. 작년, 재작년 다 수익 환원법이 나왔으니까. 자, 보죠. 자, 이것도 역시 하나의 응용 문제가 좀 나왔는데, 응용 부분이 나왔죠. 자, 사용승인 신축공사비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자, 얘가 지금 120만 원 이렇게 나왔죠. 120만 원인데, 자, 얘가 1제곱미터당 가격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총 공사비를 하면 연면적으로 곱해줘야 되니까, 자, 250에다가 자, 120만 원을 곱해야 되겠죠. 그러면 공 6개를 떼고 120만 원 1.2니까 자, 250 곱하기
1.2를 곱하면 얘가 300이 나오네요. 그래서 자, 준공 당시에 신축 공사비가 자, 준공 시점에서 신축 공사비는 3억이고 자, 건축비 지수가 나왔는데 얘가 이렇게 2015년에서 2023년까지 갈 때 8년이 경과했죠. 원가법에서는 경과년수를 안 쓰면 무조건 틀린다라는 걸 주의했어야 되고 자, 100에서 150이 갔으니까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우리 원가법을 쓰려면 제조달 원가를 구해야 되겠죠. 제조달 원가는 자, 준공 원가가 300원이고 공략식 떼고 자, 여기에다가 자, 100짜리가 건축비 지수가 150으로 바뀌었으니까 100짜리를 기준 시점까지 150으로 바뀌었다. 그럼 1.5를 곱하면 300 곱하기 1.5를 하면 450이 되겠네요. 300 곱하기 1.5 이렇게 하면 450이 되고 450. 자,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이제 원가법을 구하려면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총액을 빼줘야 되겠죠. 감가총액을 빼줘야 되고 그러면 적산가액을 구할 수 있고 이때 이제 감가총액을 구하려면 처음부터 감가총액이 아니라 1년 거 매년 감가액을 구해서 감가액에다가 경과년수를 곱해줘야 되겠죠. 경과년수는 8년이었고 그럼 두 번째 이제 1년 거 매년 감가액을 구한다라면 자 450원이 내용연수가 보니까 50년 이렇게 나왔네요. 자, 정액법이니까 50년으로 나누면 되겠죠. 잔존 가치가 없으니까 우리가 빼줄 건 없고 얘는 1년 거죠. 1년 거 매년 1년 거 감가액이고 여기다가 뭘 곱해야 된다? 경과년수를 곱해야죠. 8년을 곱하면 자 그러면 450에다가 나누기 50 그 다음에 곱하기 8 이렇게 하면 72가 나오네요. 72. 얘가 감가 누계액 되겠죠. 감가 누계액. 그래서 이 450과 얘의 차이가 가액, 적산가액이 되겠네요. 적산가액. 그래서 72에다가 빼기 450에도 마이너스만 떼면 되니까 마이너스 378, 378이 이게 적산가액 이렇게 되겠죠. 자, 37번 수익환원법의 대상 물건은 모두 몇 개냐? 역시 또 몇 개냐 이렇게 해서 좀 난이도를 높여서 어렵게 문제를 냈어요. 자, 이런 기본적인 문제가 문제 유형 자체를 가장 어려운 문제 유형으로 내다 보니까 난이도가 좀 올라가면서 실수를 많이 유도했죠, 출제자가. 자, 일단 기본적으로 임대료는 임대사례비교법이니까 얘 제끼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거래사례비교법 맛동산 과자 일괄 먹으면 임목의 사례 과수원이면 얘는 거래사례비교법이죠. 그 다음에 원가법은 건물, 기계, 선박, 항공기, 소경목림 이렇게 외웠어요. 즉 권리가 나오면 무형자산 권리는 수익환원법이죠. 그러면 권리는 얘는 수익환원법을 쓸 거고 재단 나오면 무조건 권리가 들어가니까 광업재단, 공장재단도 수익환원법이죠. 우리가 기업 가치가 나오면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권리를 뺀 기업 가치는 거의 우리가 안 꼽는 찐빵에 해당돼요. 그래서 기업 가치는 무조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허권, 영업권, 지적재산권들까지 포함된 기업의 가치를 포함되니까 권리가 포함되어 있어요. 권리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권리가 포함되어 있으면 무조건 수익환원법. 얘도 권리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래서 2개 뺀 나머지가 2개를 뺀 나머지 6개가 얘가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건 우리가 외웠던 것 중에 아닌 걸 해석해도 충분히 답은 찾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 거래사례비교법은 동산, 과수원, 자동차, 일괄평가, 임목이면 거래사례비교법, 임대료는 임대사례비교법. 그래서 2개를 제껴놓고 원가법에 해당되는 것은 건물, 기계, 선박, 항공기, 소경목림 여기 제시된 게 없으니까 나머지는 수익환원법이겠지라고 해석해도 괜찮았던 문제였어요. 자, 38번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자, 이 문제도 사실 원래는 우리 시험 문제 중에 최근 10년간 8번, 9번이 다 이 문제가 나왔을 때 답을 4번, 5번에 둔 경향이 많았는데 이 문제는 1번에 답을 둬가지고 물론 어렵진 않았는데 1번에 답을 둬가지고 조금 난이도를 역시나 높인 거 아닌가. 기존의 문제 유형과 전혀 다르게 계속 문제를 만들어서 출제하고 있네요.
자, 5번에 보니까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자, 시장 가치가 아니라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렇죠. 우리가 외로 할 수 있는 거, 법령에 다른 규정, 의뢰인 요청, 사회통념상 필요가 나오면 시장 가치가 아니라 외의 가치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자, 4번에 보니까 자,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할 특수한 목적의 함정 이유가 있을 때 일부분이니까 부분 평가죠. 부분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다. 부분 평가할 수 있다. 맞고. 자,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 자, 원래는 현황 평가인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면 첫 번째에 해당되는 거죠. 첫 번째. 그럴 만한 이유, 의뢰인의 요청, 사회통념상 필요가 있으면 있는 그대로 현황 평가하는 게 아니라 실제와 다르게 조건을 붙일 수 있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실제와 다르게 조건을 붙여서 감정평가할 수 있다. 조건부 평가할 수 있다. 맞는 얘기고. 자, 형 나오면 형 일지계라고 외웠죠. 이때 중요한 건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얘가 중요했었죠.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옳게 나왔죠. 자, 1번 지문을 보니까 자, 수익 분석법은 나오면 수익 분석법은 순수익의 필요 경비 더해서 임률을 구하는 건데 여기에 초가 나왔고 대가 나왔고 여기에 필요한 경비 이렇게 나오면 적산 초 대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수익 분석법이 아니라 적산법의 임률을 구하는 거, 원가 방식의 임률 구하는 적산 초 대비 임률 이렇게 외웠던 거죠. 그래서 제가 문제 풀 때 여러 수험생들에게 야, 이 문제는 지금까지 최근 15년을 넘어서 우리 33회까지 보고 이게 34회죠. 33회까지 이런 감정평가 규칙 용어의 긴 지문이 나오면 답은 거의 다 89%가 4번, 5번 이렇게 나오니까 아래서부터 읽어라 라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번이 답이 나와서 좀 민망하네요. 자, 적산 초 대비 이렇게 답은 좀 찾을 수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되고 39번 보죠.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에서 틀린 거. 자, 표준지 공시지가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국가지자체가 나왔네요. 국가지자체가 나오면 어떤 업무냐를 해석한다 그랬죠. 자, 표준이 나오면 그 업무, 과세, 여기 개별이 나오면 과세 등의 업무 이렇게 짝지어져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고. 자, 국장이라고 할 때 표준 나왔으면 맞죠. 개별 들어가면 시군구인데 표준 공동 나오면 국장이죠. 근데 국장이 직접 수사평가는 하진 않겠죠. 토지라고 하니까 토지는 이렇게 한국 부동산원에게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둘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에게 의뢰한다. 여기에 표준주택이나 공동주택 나와야 주택에 대해서 조사평가할 때는 부동산원에 의뢰한다 라고 나와야죠. 그래서 2번이 틀렸고 우리가 많이 공부했던 내용이죠. 같이. 자, 이의 신청 나왔으니까 이의는 공실로부터 30일 이내에 누구에게 개별 나오면 시군구, 표준 공동 나오면 국장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시군구청장이 개별을 자, 시군구 나왔고 여기 개별이 나왔네요. 결정공시장의 경우에는 유산이용가를 지진다고 했을 때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자, 원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해서 토지의 가격 비준표를 국장이 만들죠. 이걸 시군구에 넘겨주면 시군구는 토지 가격 비준표를 참고해서 개별을 결정해서 공시한다 그랬죠. 자, 이걸 사용하여 참고하여 지가를 산정한다라고 해서 균형을 유지해야 된다는 건 당연하고 자,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 나오면 이미 표준 가격이 있으니까 개별을 별도로 결정 공시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개별을 아니할 수 있다. 맞죠? 이때 표준지로 선정된 가격의 표준지 공시가를 개별로 보니까 개별을 결정 공시할 필요가 없다. 이런 내용이었죠. 틀린 건 2번이 틀렸고 자, 40번 보죠.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감정평가에서 말문제로 반드시 맞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었죠. 자, 옳은 걸 물어봤는데 동일 수급권은 이 지문은 틀리게 나온 적이 거의 없고 시간을 끌기 위한 지문으로 많이 사용된다 그랬죠. 대상 부동산과 유사하거나 대체 경쟁은 유사한 관계에 있거나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부동산이 존재하는 영역으로 중요한 건 언제나 인근과 유사를 포함하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틀린 게 없고 맞는 지문이고 근데 뭐 확신이 안 들 수도 있죠. 자, 이번에 보니까 지역 분석이란 대상 부동산에 속해 있는 지역의 지역 요인을 분석해서 자, 지역 분석에서는 우리가 지표수 이렇게 외웠어요. 자, 대상 지역의 부동산들의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을 정한다죠.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을 판정하는 건 개별 분석에서 하는 거고 자, 인근 지역 나오면 속한 나와야 되고 형 중에
지역 요인을 공유해야죠. 개별 요인이 아니라 형 중에 지역 요인. 자, 개별 분석이란, 자, 개별적 요인 분석에서 지역 내 부동산의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은 얘는 표수, 지표수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얘는 지역 분석에서 하는 거고,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의 표준,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과 구체적 가격을 정하는 거죠. 지역 분석보다 개별 분석을 먼저가 아니라 개별 분석을 나중이죠. 얘가 선행이고 얘가 후행 분석이니까 개별 분석을 나중에 실시한다. 여기까지. 자, 그래서 옳은 지문은 1번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이제 해설 강의를 제가 모두 마쳤는데,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제 마음도 너무 무겁습니다. 사실, 마음속에 많은 욕을 먹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1년 동안 잘 가르쳐 드리려고 노력했지만, 문제가 이렇게 예상 밖으로 좀 많이 어렵게 나오고, 특히 계산 문제가 단 하나도 쉽게 나온 문제가 없네요. 물론 이제 감정평가에서 함정을 좀 뺀다라면 전형화된 문제는 감정평가 문제고, 그 다음에 가장 어려운 유형이었던 우리가 비율 분석법의 문제를 뺀 나머지는 다 응용해서, 물론 이제 균형 가격 구하는 건 좀 함수는 이게 분수로 나오는 건 예상을 어느 정도 했었죠. 어쨌거나 계산 문제가 그냥 쉽게 하나 빠른 시간 내에 풀 수 있는 문제가 없어서 많이 당황들 하셨을 거고, 안 배운 내용이 나와서 체감 난이도가 좀 높아졌을 거고, 또 실수했으면 아마 좀 긴장감이 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어쨌든 시험 보시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시험이 끝났으니까 일단 마음을 차분히 좀 가라앉히고 좀 더 휴식을 취하면서 결과를 좀 담담하게 받아들이시고, 앞으로 이제 다시 공부하신다라면 좀 더 이 경영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앞으로 학기론이 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걸 감안해서 저도 역시 분석 열심히 해서 새로 공부하신 분들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고, 그동안에 고생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합격 점수 이상이 나오신 분들은 정말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정말로 깊은 위로의 말씀 드리면서 조금 더 힘내시라고 제가 격려와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